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박대훈입니다. 국어교육론 시간이고요. 이번에는요, 제가 이번에 특강을 하나 마련했습니다. 특강은요, 핵심어로 확인하는 국어교육론이라는 파트입니다. 이거는 주고요. 이름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수업의 스타일을 한번 제가 구성해 보려고 했어요. 받으러 가셨는데. 수업을 구성을 할 때 제가 보편적으로 수업을 구성하는 전체적인 커리 자체를 설명할 때요, 항상 이론적인 부분을 설명한 다음에 이와 관련된 문제 풀이를 하고요. 그것과 다음에 학습자들끼리 이야기를 하는 첨삭의 과정을 거치는 수업을 항상 제가 구성을 합니다. 이 세 가지 단계를 항상 구성을 하고요. 이게 임용시험의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임용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이론 중심의 시험은 맞아요. 근데 이론을 물어보는 시험은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까지 나와 있는, 물론 96년도부터 저는 생산하니까 20년도 나왔던 임용시험을 계속 보면 초창기 때는 이론을 물어보는 문제 유형들이 나왔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론을 물어봄에 있어서도 교수 학습 상황에서의 이론을 물어보는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그 부분들은 내일 수업을 할 때, 정규 수업 때 문제풀이 할 때 유형별로 설명을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항상 이론만을 가지고 문제가 형성되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서 더 큰 게 뭐냐면 국어교육론 파트입니다. 실제로 국교론을 공부하실 때 보면 대부분 이론을 공부하시잖아요. 이론을 공부하시고 많은 분들이 해설서 위주로 공부를 하시는데, 그렇게 해서는 공부가 안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내용,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밖으로 쏟아내지를 못하는 문제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국교론 문제를 풀 때 공부를 어떻게 하냐고 하면, 예전에는 대부분 해설서를 보거나 몇몇 이론서를 보거나 혹은 몇몇 이론서를 묶어놓은 책들을 보면서 달달달 외웠는데, 혹은 그게 선생님들보다 10년 더 언니나 오빠들 같은 경우에는 교육과정 자체를 외우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교육과정을 외운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예전엔 당연했는데, 그때 새롭게 나왔던 게 해설서를 공부하는 거였는데, 모르겠어요. 오늘날의 관점에서 해설서만을 가지고 공부한다? 비교가 안 돼. 말이 안 돼.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론 자체를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수능시험이거나 혹은 여태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에는 한 권의 책만 가지고 공부를 하면 모든 이론들이 다 풀리고 모든 내용이 적용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임용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게 힘들어. 왜 힘드냐면 문제 자체가 부족한 거예요. 일단 문제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이론이 중요한지를 모르고 그 이론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그에 맞는 문제를 찾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쌤들이 항상 공부하실 때 기출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기출문제. 근데 기출문제의 장점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이 기출의 장점은 뭐냐면 지금까지 나왔던 이론 문제들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맞춰보는 거죠. 맞춰보는 공부를 하다 보면, 저도 마찬가지고 오래 공부한 쌤들도 마찬가지지만 하다 보면 어떤 이론들이 자주 나왔구나, 혹은 이 이론은 되게 이론서상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시험에서 안 나왔구나, 그러니까 이 문제가 나오겠구나를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3년 전, 4년 전 때 뭡니까? 자아노출, 말하기 불안. 그 이론들이 해설서에서 나왔지만 임용시험에서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노량진 강사나, 저도 마찬가지지만 노량진 강사나 혹은 공부를 여러 번 했던 장수생들이 그런 문제는 반드시 나올 거라는 걸 찍어갔단 말이에요. 그런 스타일들이 존재해요. 혹은 많죠. 토론에서도 반대신문식 토론 같은 경우가 나오면 이 내용은 지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데 시험에서는 항상 전통식, 고전식, 의회식 토론밖에 나오지 않아서, 그러니까 다음에는 분명히 이런 스타일이 나올 거야 생각을 해갈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기출문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것들에 대한 추론은 할 수 있지만 우리들이 새로운 문제 유형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항상 문제풀이라고 해서 문제를 구하시던지 수업을 들으시면서 푸시면서 내용들을 맞춰가는 거죠. 그게 두 번째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임용시험은 문제를 푼다고 해서 합격으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예전에 3년 전까지만 해도 문제들이 객관식 선택형일 때는 대단히 좋은 방법이었죠. 문제를 많으면 많을수록 좋았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제 수강생들도 제 문제만 보는 게 아니라 여타 선생님들의 문제 등을 다 구해서 풀었단 말이에요. 왜? 객관식이기 때문에 해설 여부는 필요 없어. 그냥 정답 여부만 중요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시험으로 서답형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내가 쓴 답이 답인지의 여부가 고민이야. 또
강사가 말하는 답인지 여부도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저도 가르치면서도 고민이죠. 이게 답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작년 임용시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설명했던 어떤 문제를 설명했는데 저는 그거에 대한 이론이 명백했어. 근데 막상 이론서를 보니까 이론서에 나와 있는 설명은 약간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관점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혹은 문학 같은 경우에는 그것과 관련된 설명 자체가 이론서에 하나도 없어요. 모든 책을 봐도 이론서에 하나도 없고 심지어 그 작가의 평전이나 혹은 그것들에 대한 비평집을 보아도 한 줄의 내용이 나오지 않는 작품이 시험에 나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물론 그걸 찾다 보니까 논문 속에서 한 줄을 가지고 추론을 한단 말이에요. 임용시험의 한계인 것 같아. 솔직히 말하면 되게 가르치기는 편하죠. 왜? 내가 주장하면 넘어가거든요. 이렇게. 확인이 안 돼. 근데 그런 부분은 수험생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할 때. 답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고민을 하는 거죠. 저도 고민을 하고 쌤도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답을 찾아갈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있겠죠. 하나는 교육부에 타운을 하시면 되는 거지. 정답을 알려달라.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거. 두 번째 방법이 뭡니까? 강사들을 못 살게 구는 거죠. 메일을 보내고 계속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을 해. 저는 죽죠. 제가 이번 주에 어차피 이번 주 개강주니까 개강주고 사실은 비즈니스의 관점에서는 학원을 비즈니스의 관점으로 볼 때는 성수기 비수기란 말을 쓰면 안 되는데 7월 달이 상당한 성수기거든요. 재학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근데 그게 이제 비즈니스 관점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데 강사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힘든 주예요. 문의가 많이 오기 때문에. 게다가 대부분 7월 달쯤 되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임용시험의 가장 큰 특징이잖아요. 예를 들면 대부분의 무슨 뭐 대기업 채용을 한다라고 하면 다 대부분 서울로 몰리는데 임용시험의 가장 큰 특징, 저는 가장 좋은 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지방분권이 가장 잘 이루어진 시험 과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방에서 한다고 해서 공부를 못한 사람들이 아니야. 지방에 가면 지방에 맹주들이 다 있잖아요. 아시죠? 공부하시다 보면 그 학교 가면 걔들이 다 목에다 힘주고 막 스터디도 안 끼워주고 그렇잖아요. 지방마다 다 이렇게 있다가 7월쯤 되면 사람의 심리로 노량진을 한번 오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근데 겁나니까 저한테 물어보는 거죠. 혹은 1, 2월이나 3, 4월 때는 하나의 강의가 깔려있기 때문에 그냥 그것만 들어. 근데 인강 들으신 분들 아시죠? 1, 2월 달에 신청을 했는데 내가 왕답은 5월 달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지금 1, 2월 수업 들었는데 깔린 강의는 3, 4, 5, 6, 7, 8, 7, 8도 2개, 한 4개가 깔려있어. 그럼 그거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내용들이 막 고민이 되는 거고 이게 바쁜 과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고민을 해. 어떻게 하면 나도 바쁘고 수험생들도 효율적인 공부를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론에 대한 설명은 이미 다 끝나 있어. 명백해. 문제도 이미 내가 다 만들었어. 근데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 그러니까 이미 저는 할 게 다 한 거죠. 이론은 다 설명했고 문제를 다 만들어줬어. 혹은 문제에 대한 기출문제를 설명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론에 대한 설명을 국경론의 관점에서 볼 때는 제가 핵심 테마를 가지고 설명을 해드렸어요. 60개 정도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근데 이 테마에 대한 설명을 여기 뭐 대부분 그렇게 수업을 들으셨네. 제 거 보니까 저는 이제 2개로 나눴죠. 예를 들면 기본 이론과 심화 이론으로 2개를 나눴단 말이에요. 기본 이론은 정말 그냥 기본적인 내용들로만 구성을 하고 심화 이론에서는 논문을 가지고 설명을 좀 해드렸어. 그 다음에 문제를 풀었네. 근데 문제를 풀 때 저는 기출문제를 가지고 풀었어요. 혹은 이번에 내일부터 하는 수업에서는 기출문제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만든 예상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풀겠죠. 그럼 제가 할 건 다 끝냈어. 답도 다 나와 있겠죠. 근데 문제는 선생님들이 그 실력을 키울 수 있느냐. 내가 그걸 과연 들어왔던 내용들을 아웃풋할 수가 있느냐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답을 앞서 말한 것처럼 저는 힘들기 때문에 가장 쉬운 방법은 답을 제공해주면 돼요. 답을 제공해줘버려. 그러면 너희들이 알아서 그냥 해. 근데 그게 과연 도움이 될까에 대한 문제는 있죠. 사람이 학원 강의를 듣는 가장 큰 이유는 편하기 때문인데 편한다고 해서 과연 실력이 늘 수 있을까? 힘들 것 같아. 임용시험은 특히나 그거에 대한 고민이 저도 커요. 항상 제가 비즈니스 이야기로 하지만 모순이잖아요. 치과 의사들이 아이고 지금 오리엔테이션인데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소문나는데 치과 의사들이 충치를 예방시키면 나중에 치과는 망하는 거잖아요.
강서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합격시키면 안 돼. 계속 실패를 시켜야 돼. 그래야 저는 더 커지는 거죠. 오늘 올라오다 보니까 오늘 다른 선생님 수업이 깔려 있으니까 올라오면서 보니까 작년에 들었던 선생님들이 계셔. 저를 막 피해 이렇게. 안 본 척하고 저는 계속 보고 있고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렇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과연 그게 도움이 될까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순적이지만 공부를 하실 때는 스스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만 저는 도울 뿐이야. 도쿄에서 저의 할 일은 다 끝났다고 봐요. 선생님들의 몫이에요. 그 몫이 무엇이냐면 저는 방법을 찾아보다가 제가 국교론을 가르치다 보니까 교수학습이론, 교육이론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했죠. 원래 답이 정해진 게 하나라면 강사가 그냥 그 답을 가르쳐주면 돼. 무슨 주의입니까 이거? 행동주의죠, 행동주의. 행동주의니까 너희들이 그냥 그걸 반복하고 모방하는 과정을 통해서 실력을 늘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가르쳤던 작년까지의 방법이었어요. 제가 답을 정해줬어. 제 거 수업 들으시는 분 아시죠? 정답을 줘. 그걸 주고 애들 계속 읽어보죠. 그래 답을 써. 쓰다 보면 항상 제가 웃어서 읽은 말을 글을 쓰다 보니까 지금 듣고 있나? 예를 소리인이나 이런 말도 되죠? 실명 언급해도 돼요? 소리인이나 재한이 같은 애들은 형모도 그렇고 나중에 제 거 수업을 듣고 하다 보니까 모의고사 8회 9회가 되다 보면 어때요? 내 답을 쓰고 있어. 말투가 제 말투예요. 제가 잘 쓰는 어휘들이 있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그게? 그걸 쓰는 거지. 신경쓰기 필사하는 것처럼. 이해되시죠? 신경쓰기 필사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물론 그게 오늘의 입장에서는 표절이 될 수 있겠지만 예전에는 그게 신경쓰기의 문학성을 향상시키는 가장 첫 번째 방식이었잖아요. 신경쓰기의 문체가 오정희의 문체를 그대로 따라하거든요. 오정희가 가장 우리말 아름답게 쓰는 작가이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했겠죠. 되게 효율성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지나고 보면 문제가 하나 생겨. 뭐냐면 행동주의의 단점과도 똑같아. 내가 가르쳐주는 것만 이해를 하는 거. 예를 들면 제가 상징에 대한 설명을 하면 상징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써요 답은. 근데 문제는 비유라고 하는 걸 나와버리면 답을 못 써. 그래서 상징과 비유는 똑같은 거거든요. 제가 문제를 내거나 제가 가르칠 때는 상징을 가르쳐주면 비유까지도 풀 수 있겠지. 내가 감정이입을 가르쳐주면 정서적 동일시, 객관적 상관물까지는 갈 수 있겠지. 근데 받아들인 입장에서는 선생님은 감정이입만 가르쳤잖아. 이해되시죠? 이런 고민이 생겨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할 때마다 이런 질문하면 안 돼요 하는 것 중에 이런 거잖아요. 아이러니에 대한 유형을 쓰시오 라고 했을 때 오늘 제가 문학 수업이 아닌데 아이러니에 대한 아이러니에 대한 이론을 쓰시오라고 하면 누구나 써. 하나는 뭐냐면 언어적 아이러니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또 고민을 해요. 왜 그러냐면 분명히 내가 봤던 이론 수업에서는 극적 아이러니가 나왔는데 박대원이 가르쳤던 수업에서는 상황적 아이러니가 나오네. 그 두 개에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애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임용시험의 실패의 지름길이에요. 절대 강사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 그럼 방식이 뭘까를 생각하는 거죠. 중간 단계도 생각했어요. 인지주의처럼. 뭐 어떻게 수업하면 될까? 혼자 고독의 시간을 제공하는 거죠. 수험생들에게. 혼자 계속 생각하게. 답을 주지 않고 너 혼자 생각해봐. 이게 되게 중요한 건 뭡니까? 근데 인지주의가 가장 큰 문제는 여기서 나와. 인지주의는 뭐죠? 생각하는 활동 자체, 과정만을 중시하기 때문에 무슨 답을 쓰는지는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정리했던 이론과 제가 만든 문제를 제공해주고 이걸 풀게 한 다음에 선생님들에게 고립된 시간, 혼자만의 시간을 제공하면 이것이 교육론 쪽 용어잖아요. 고립된 시간이라는 자체가. 고립된 시간을 제공하면 장점이 분명히 있지. 인지적인 활동이 진행되니까 그 과정 속에서 분명히 학습자는 실력이 늘었을 거니까. 근데 가장 큰 문제점이 생겨요. 뭡니까? 임용시험은 과정평가거나 관찰평가가 아니에요. 뭐를 가지고 평가하는 겁니까? 결과물을 가지고 평가한단 말이에요. 인지주의의 가장 문제가 뭐예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결과물을 간과해버리는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생각은 많이 하고 실력은 늘겠지만 참교사에 대한 역량은 늘겠지만 합격은 안 되는 거예요. 그걸로 인지주의를 하다 보면. 그래서 방식으로 만들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게 첨삭이라는 것을 가져온 거죠. 근데 이때 첨삭은 교사의 첨삭이 아니에요. 강사의 첨삭이 아니죠. 누구의 첨삭일까? 동료들의 첨삭이에요. 동료들의 첨삭.
이걸 이제 용어로 따지면 구성주의적 관점이잖아요. 구성주의 관점. 어떤 생각하는 겁니까? 하나의 답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답이 존재한다면. 근데 저는 가장 싫어하는 말이 그거야. 예를 들면 뭐 하세요? 국어예요. 혹은 국어 선생님들끼리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너무 쉽게 하는 겁니다. 국교론 시간인데 문학 얘기할게요. 문학은 답이 없잖아. 쓰는 게 답이잖아. 아니죠. 문학이 답이 없는 과목이면 임용시험에 합격에 대한 걸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어요? 문학은 철저하게 답이 있죠. 국교론은 더더욱 답이 있어요. 다만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어렵거나 애매모호하다는 거죠. 그러면 그 애매성, 모호성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 뭘까? 보편성이에요. 보편성. 내가 나뭇잎을 볼 때마다 저 나뭇잎은 좀 약간 나뭇잎 좀 봐봐. 잘생겼습니까? 애매하죠. 모호하죠. 근데 내가 나뭇잎을 볼 때 애매하고 죄송합니다. 나뭇잎을 볼 때 애매하고 모호한 마음이 있어. 근데 이 나뭇잎에 대한 외모에 대한 생각이 나의 생각과 신의 생각이 같다면 나뭇잎에 대한 평가는 어때요? 상대적으로 객관적이겠죠. 근데 그에 대한 생각이 슬기도 똑같고 유진이도 똑같고 지훈이도 똑같았어. 그럼 나뭇잎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확한 거잖아요. 정확한 거. 정확한 거. 이 관점을 찾아가셔야 돼. 이해되시죠? 근데 이때 문제점이 있어요.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이들 간의 생각이 어떻게 돼야 돼요? 통일성을 유지해야 돼요. 통일성. 이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전제가 있어요. 뭐냐면 방금도 마찬가지죠. 나뭇잎이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단 뭐가 먼저 정립돼야 돼요? 나의 생각이 정립돼야 돼. 임용시험을 공부할 때 답에 대한 과정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자신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생각이 무엇일지. 그 생각을 스스로 하는 거죠. 이건 무슨 평가로 가는 겁니까? 자기평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평가. 자기평가가 있는 다음에 어떻게? 신혜와 나랑, 신혜랑 나랑 이야기를 맞춰보는 거죠. 나뭇잎에 대한 장단점을 맞춰보는 거예요. 뭐로 가는 거죠, 이걸? 예, 뭐 동료평가. 혹은 상호평가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들이 얘기하는데 지나가는 예를 들면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이 근데 그런 코는 일반적으로 볼 때는 되게 예쁜 것처럼 보이지만 의학적으로 볼 때는 미학적으로 볼 때는 미학적 애매하네. 미학적으로 볼 때는 좋은 코가 아니야 할 수도 있죠.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들에 대한 무엇으로? 권위로 혹은 전문성을 통해서 우리들의 생각을 바꿀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때 제가 들어가는 거죠. 교사 평가 혹은 권위자 혹은 전문가 평가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3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돼요. 이걸 거치다 보면 선생님들의 머릿속에 혹은 마음속에 하나의 답이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채택이 되겠죠. 그 채택된 답이 선생님들의 실력이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이게 임용시험의 가장 기본적인 실력 향상의 방법이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내용 등을 전개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름 7월 달쯤 되면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셔. 이론을 전혀 모르는데 저한테 이런 질문이 와요. 메일로. 일주일 동안 100건의 메일이 왔어요. 저한테. 100건의 메일. 물론 그중에서는 이런 메일도 많아. 무슨 자료 주세요. 왜 카페에 안 올려줍니까? 이런 질문이 많긴 했는데 100건이 왔어. 100건이 왔을 때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저는 이론 공부를 많이 안 했는데 문제풀이반에 들어가도 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좋죠. 문제풀이반에 들어오면. 왜? 강사가 선생님 마찬가지로 교생 가셔서 느껴보시잖아요. 수업할 때 가장 큰 쾌감이 뭐냐면 나는 다 알고 있는데 학습자들이 몰라. 표정이 막 모르는 표정을 짓고 있어요. 그럼 그때 내가 혼자 나만의 지식을 쫙 풀어낼 때 지적 쾌감이 들잖아요. 이해되시죠? 오히려 고개를 끄덕 것보다 약간 고개를 갸웃거릴 때 더 쾌감을 느껴. 실제로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사라고 하는 건 권위자이기 때문에. 교사의 지위, 교사의 역할은 교육적 관점에서는 교사 지위가 낮으면 좋지만 교사의 관점에서는 교사 지위가 높은 게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게 수강생 입장에서는 도움이 안 돼요. 대부분 그런 쌤들에게는 이론 수업을 시키도록 있어요. 어떤 분들은 지금 1, 2월 수업을 들었는데 제 1, 2월 수업은 기본 수업이었거든요. 지금 벌써 1, 2월 수업을 듣다 보니까 7월이 돼버렸습니다.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론 수업을 한번 심화를 들어야 되나요? 문제풀이 들어야 되나요? 그때는 문제풀이 들으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론만을 듣는다고 해서 절대 임용시험 합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 두 개가 항상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이 수업이 지금 이 과정 속에서 고민이 했던 거죠. 7, 8월 달이 되니까 원래는 이 수업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해야 되는 건데 앞서 말한 것처럼 7, 8월은 비즈니스의 관점의 성수기고 성수기니까 재학생들이 많이 오고 이래들에게 이론 수업을 하다 보면 뭐가 돼버리냐면 1, 2월 달에 수업에 재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아까운 거야 제가. 생각을 하는 거죠. 좀 가볍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혹은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두 가지, 저는 이 수업의 지금 목적이 두 가지인데 여기서부터 나오네. 이 수업의 목적이 두 개인데요. 이 목적은 이렇게 보시면 돼. 하나는 뭐냐면 처음 국교론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용어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요. 혹은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지를 모르는 분도 있어. 실제로 1, 2월 달 수업에 3, 4월 달 수업에 저한테 오시면 국어교육의 이해라고 하는 책을 저는 반드시 읽어보라고 하는데 이 책을 학부 때 사서 몇몇 파트만을 읽어보든지 아니면 그 부분을 요약한 부분만을 보신 분들이 상당히 많죠. 그럼 이때 특징이 뭐냐면 나는 그 책을 분명히 읽었는데 거기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설명을 해드려도 처음 들어본다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거는 쌤들이 머리가 나쁘다거나 책을 대충 읽었다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부분이 중요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부분을 한번 찝어주고 싶었어. 이거는 재학생들이거나 혹은 초수생들의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혹은 여타의 강의, 다른 강의를 듣다 보면 이론들의 나열 중심의 수업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혹은 몇몇 구조화라는 이름 속에서 그림을 그려. 근데 그 그림이 구조가 아니라 외워버리. 원래 구조화는 외우는 게 아니라 구조화는 내가 머릿속에서 만들어가는 건데. 그 과정에서 수업을 하나를 만들었던 거죠. 이게 하나가 되는 거고. 이거는 용어에 대한 익숙함을 키우기 위해서 혹은 정확한 용어 사용의 내용을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뭐냐면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하다 보면 타성해졌죠. 타성해졌다 보면 이렇게 보는 거야. 너무 지나치게 이제 제 수업의 가장 큰 특징이 거시담론이잖아요. 무조건 세계 이론으로만 설명을 다 때려 맞춘단 말이에요. 아닌 건 빼버리니까. 근데 이렇게 설명을 해. 왜 선생님 수업은 세계로만 다 막 모아진다. 이런 거 보면 막 저한테 막 이제 막 얘기를 하잖아. 이렇게 몇 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국교리 너무 어려워서 포기하려고 했으나 선생님 수업을 듣고 뭐 빛과 같습니다. 막 이렇게 설명해. 근데 그건 사실 부끄러운 거죠. 왜 그러냐면 그게 모든 이론이 세 가지 이론에 맞춰지는 건 맞아요. 근데 사실 몇몇 이론들은 세 가지 이론에서 벗어난 것도 있어요. 다만 그걸 제가 수업 때는 언급을 안 하는 경우도 있는 거지. 왜 그러냐면 그게 시험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7, 8월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론 수업을 하다 보면 반드시 그런 부분을 짚어줘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 기억나세요? 제 수업 이제 들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를 들면 입증의 부담을 설명할 때 제가 이런 설명을 한번 했었어. 입증의 부담을 설명할 때 반대 신문식 토론이거나 혹은 반론의 기회가 1, 2월 달에는 그 기회에 대한 횟수 자체가 다르다고 제가 설명을 했거든요. 3, 4월 달에는 같다라는 설명을 했어요. 근데 그에 대한 저는 그냥 그거는 그냥 같고 그때 달라요 설명을 하는 건데 이론서를 공부하시다 보면 반대 신문식이거나 반론이라는 과정이 반대 신문식 토론에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토론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들에 대한 횟수에 대한 제한이 사실은 다른 거죠. 예를 들면 링컨 더글라스거나 칼 포퍼거나 반대 신문식에 따라서 반대 신문 활동이나 예를 들면 질문하기 활동이나 반론의 활동의 횟수나 순서가 달라져. 근데 그거를 제가 큰 관점에 설명을 할 때는 그걸 굳이 잡을 필요가 없었는데 7, 8월 되다 보니까 그 부분들을 한번 잡아줄 필요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혹은 우리들이 이론에 대한 수업을 하고 문제를 풀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답을 쓸 때 그거에 대한 답에 대한 용어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고 싶은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 수업을 때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기능과 전략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 뭐가 똑같은 겁니까? 활동이 똑같아. 근데 이 활동에는 똑같죠. 뭐가 다른 겁니까? 목적이 달라. 이 목적이 다른 거를 무시한 상태에서 용어를 쓸 때 이게 기능인지 전략인지를 어떤 답을 쓰느냐에 따라서 합격 여부가 갈려버리죠.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이런 과정들, 그 과정에서 용어 선택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용어에 대한 낯설음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혹은 큰 맥을 추론하는 과정에서 제가 핵심어를 가지고 수업을 설명할 거예요.
물론 이 수업은 지금 오리엔테이션이기 때문에 수업을 계속 들으시는 분들 중에 나는 좀 더 자세한 수업을 듣고 싶은데 나는 체계적인 이론에 대한 전개 방향을 공부하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은 완전 초수시면 1, 2월 수업을 들으시면 되고 혹은 재수나 몇몇 다른 수업을 들어보셨거나 이론서 좀 읽어보신 분들은 3, 4월 수업을 들어보시면 돼. 그럼 예를 들면 똑같은 스키마 수업인데 1, 2월 달 때 말했던 스키마의 유형과 3, 4월 달에 말했던 스키마의 유형이 다르잖아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 수업은 뭐냐면 나는 기본적으로 그런 전체적인 내용을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이게 어떤 내용인지에 대한 국교론이 무엇인지에 대한 큰 맥을 한번 파악해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제 수업을 이 수업을 들으시면 돼요. 혹은 나는 장수생이야. 나는 기본적인 내용이 다 알아. 근데 항상 심리가 좀 이론을 공부하고 싶어. 근데 그 중에서 어떠한 용어를 써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막상 나는 공부를 많이 했는데 막상 내가 시험장에 들어가 보니까 무슨 용어를 써야 될지 잘 모르겠어. 그 용어가 이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 확실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용어 선택의 문제에서 좀 더 심화된 내용을 공부하고 싶으신 분도 이 수업을 들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목적만 달리하시면 돼요. 저는 수업을 똑같이 할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선택만 선생님들이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는 이 수업을 큰 맥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 수업을 들을 거야 하시는 분들은 내용을 들으실 때 용어에 대한 암기하실 필요가 없죠.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돼. 지금 제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구나. 혹은 핵심어에서 이것만 말하고 있지만 이거에 대한 대별적 핵심어가 반드시 있거든요. 핵심어가 모이면 테마가 되는 거니까. 가볍게 들으시면 되는 거고 장수생들은 그 내용을 정확하게 들으시면 돼요. 제가 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사실은 1, 2월이나 3, 4월 혹은 몇몇 이론서, 한두 권의 이론서만 봐서는 확인되지 않는 부분들을 짚어줄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만 두 개를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용어 같은 경우도 1, 2월 달에 제가 쓰지 않았던 용어들을 썼어요. 이 과정에서만 공부를 좀 심화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 이 수업은 기본적으로 핵심어를 가지고 설명할 건데 어차피 여기서 제 거 국교로만 신청하셨겠어요? 대부분 문학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문학 같은 경우에는 좀 광범위한 과정에서 현대문학으로 제가 한정시켰거든요. 현대문학 한정시켰는데 사실 고전문학도 하려고 했는데 고전문학은 제가 수업 때 1, 2월 달 수업 때 몇몇 이론들을 좀 자세하게 설명하고요. 고전문학은 몇 개 내용이 없기 때문에 현대문학 같은 경우에는 시대별로 제가 끊어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근데 첫 주에서는 좀 약간 거대 담론으로 가고요. 물론 이게 큰 것과 작은 거를 함께 만들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들이 공부하는 것 중에 리얼리즘에 대한 공부 어렵잖아요. 근데 리얼리즘 나오면 파트로 뭐가 항상 나옵니까? 자연주의를 공부하셔야 돼. 리얼주의의 파트는 자연주의예요. 리얼리즘은. 이 리얼리즘과 자연주의에 대한 두 개에 대한 구별점을 찾을 수 있느냐의 여부가 임용시험에서 문해사조에 대한 이해가 있느냐 없느냐의 대별점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혹은 모더니즘이라는 것도 있어. 이 모더니즘 항상 공부하실 때 포스트 모더니즘의 관점에서 두 개를 비교 고찰하는 과정에서 공부를 하셔야 돼. 이해되시죠? 이 두 개를 끝내면 선생님들 왜 제가 이렇게 설명하냐면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리얼리즘, 자연주의,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이 공부 끝나면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리얼리즘, 모더니즘이 또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면 경향, 신경향 공부가 되시는 거고 모더니즘, 구인의 순수시 활동, 생명파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문해의 축을 두 개의 과정으로 가는 거죠. 예를 들면 현상 중심적 활동이냐 문해 중심, 창작 중심적, 표현 중심적 활동이냐라고 하는 두 개의 관점으로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 70년대, 80년대로 가는 참여문학, 저항문학, 민중문학, 노동문학의 관점에서 모든 내용들이 풀리는 거죠. 혹은 관념문학이라고 하는 의식의 흐름문학이라는 것도 다 풀린단 말이에요. 이런 거대 담론도 수업에 들어가겠죠. 당연히. 간략하게 설명이 되겠지만 근데 과연 그런 이론만 가지고 문해사조만 가지고 임용시험을 풀면 풀리느냐? 안 풀려요. 좀 더 지엽적인 핵심어가 필요해요. 예를 들면 앞서 말한 것처럼 아이러니, 요로형 구조, 액자식 구성, 인용조정수 다 들어보신 것 같죠? 이런 내용도 잡고 가셔야지. 혹은 비유와 상징이라든지 이해되시죠? 혹은 나열 및 반복 구조, 혹은 구어체, 산문성, 서사성 이런 부분도 잡고 가셔야 돼. 그런 부분들 제가 혼합해가지고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문학은 그렇게 공부할 거고
국조론 같은 경우에는 핵심어를 잡는데 이 핵심어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테마에서 나왔던 이론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테마를 잡을 때 사실은 핵심어에서 잡았었는데 이때 핵심어는 해설서에 나와 있는 핵심어가 기본이에요.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하되 테마에서는 여러 가지 핵심어들을 설명을 좀 이렇게 구조화시켜서 설명했다면 핵심어 수업에서는 이 핵심어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내용을 전개해 나가도록 할 겁니다. 그러니까 양적 면에서 볼 때는 양을 좀 많이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1, 2월달 수업이나 3, 4월 수업을 들으시기 좀 맞고요. 여기서는 그냥 어떤 핵심어들이 있을까 여부로 보시면 돼요. 물론 수업에 대한 제가 진도의 수준은요. 1번에 관련된, 그러니까 재학생이거나 혹은 초수생 위주의 수업을 바탕으로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내용을 전개해 나가도록 할 거예요. 물론 내용이 쉽지는 않아요. 임용시험 자체가 쉬운 내용이 아니죠. 쉬우면 왜 이 좋은 토요일날 제 수업을 듣겠어요. 토요일, 일요일 항상 주말에 수업을 듣는 이유는 쉽게 혼자는 풀리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한번 내용들을 나가보도록 할 겁니다. 8주로 구성되어 있고요.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지금 제가 편하게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4주로 끊는 게 가장 좋아요. 화법 4주고요. 독서와 작문 내용이 비슷하거든요. 핵심어들이. 이렇게 4주로 끊는 게 되는데 아마 제가 한 주 정도는 빼가지고 한 주나 2주까지는 아니고요. 한 정도 빼가지고 평가에 대한 부분에서 핵심어 위주로 설명을 한번 해드릴까 생각도 해요. 물론 여기서 지금 5월, 6월 수업 들으신 분도 있지만 거기 나왔을 때 제가 평가 부분 설명할 때 나왔던 부분들이 있죠. 그게 사실 다거든요. 그 부분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리엔테이션 여기까지 끊을까요? 여기까지 끊고요. 10분만 쉬고 5분만 쉬고 핵심어 1부터 핵심어는 첫 번째는 의사소통의 기저이론 중에서 먼저 예고를 해드리면 기저이론이라고 하면 제가 항상 잡고 있는 게 3개잖아요. 뭡니까? 행동주의, 인지주의, 사회구성주의란 말이에요. 근데 이 3개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여기서는 3개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고 구성주의를 중심으로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쉬고요. 10시 5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